샬롬, 주의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한 대면 수업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또 이태원의 클럽의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만남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에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만남을 기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9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사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논의해 볼까 합니다. 사정의 개념에 대해서 사정이란 무엇인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의 성격과 또 원인 등을 규명하여서 개입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정하여서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원인 때문인지 또 문제 해결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란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료 수집이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인 반면에 이 사정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정하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사정의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 개인, 환경 등에 대한 평가한 이후에 누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의 변화의 가능성이 문제의 성격이나 개인의 동기 또는 능력, 환경 내 자원 및 제약 등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하여서 이 때문에 이 사정의 높낮이를 단계별로 높음과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이런 단계별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또한 복지사는 셋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정해서 어떠한 개입과 계획 수립을 필요한 질문, 대답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정의 특성입니다. 사정의 주요 특성은 첫째, 과정인 동시에 결과인 거죠.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사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이며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자원, 관련 요소 등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문서화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사정은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종결 단계까지 계속되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중 초점입니다. 사정은 인간과 환경, 즉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속의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사회의 복지 실천 계획과 개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클라이언트는 원조 과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특성은 사고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 과정은 움직임, 즉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관한 사실들과 그의 의미를 통합하여 사고하는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평적, 수직적 탐색이 특성입니다. 모든 가능한 부분, 상호작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황을 폭넓게 또 검토하는 수평적 탐색 이후에 그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확인된 부분을 수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특성은 지식 기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 기반을 상황 속에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용, 즉 개인이나 가족, 기관, 지역사회, 또 생태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 기반이 필요로 합니다. 여덟 번째는 생활 상황의 이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활 상황 속에 욕구를 확인하고 문제를 규정하여서 그것들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강점 확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성장하므로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생태체계의 강점을 확인하여서 교육과정에서 강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될 것입니다. 열 번째 특성은 개별화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상황이 달라서 모든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째는 판단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할 것인지, 또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관심사나 욕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자신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12번째의 특성은 한계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사정도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사정의 불확실성과 지속적 과정임을 기억해야 될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정은 자료 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정의 범위도 문제되며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의 주요 범위와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나 오늘, 또한 사정 이후로 나눠서 과거에는 사정보다는 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클라이언트의 결함과 문제 등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측면에서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정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이나 감정, 또 능력,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의 내용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자원이 장점 중심으로 사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정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친구인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지지와 자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 또 그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상황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둘째는 클라이언트의 교육 정도와 취업의 경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실업 또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배경과 기술 또는 취업
경력 등에 대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잘 파악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취업 분야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의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문제와 유사한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했는지를 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자질과 성격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원 중에 개인적인 자질과 성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등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자질과 성격이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및 재정적인 자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는 가정의 주요 재정적인 자원이 주택 또는 저축 및 기타 자산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와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와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체념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클라이언트가 개입에 더 큰 성공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부정적 생활 사건이나 질병 등을 잘 극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덟째는 클라이언트의 다른 강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강점 또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한다든가 노래를 좋아한다든가 또 다른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 등은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의 잠재적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사정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의 개입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 도구를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원조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사정 도구를 개인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사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사정 도구는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등과 같은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초기 단계의 말을 잘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면접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사정 도구를 통해서 자료에 관한 기술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사정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도입니다. 적어도 3세대 이상의 가족 계보와 가족 관계를 여러 상징 부호를 사용하여서 도식화한 것으로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제시한 문제의 근원을 자신의 양육 환경에서 사정하는 도구가 가계도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의 인구학적 정보, 성별이나 연령, 출생과 사망, 또 결혼과 이혼, 직업 등 이러한 정보를 주요 생활사건과 또 가족 구성원들의 기능, 가족관계와 역할 등의 정보를 연대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하여 작성을 하면 가족 구성원의 문제와 관계 등을 전체 가족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계도를 완성할 경우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성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도의 도식은 클라이언트의 조부모 세대까지 작성하고 적어도 3세대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체로 현재를 중심으로 그리는데 증상이 시작되거나 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과거의 어느 시점 중심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계도는 생물학적, 법적 가정 구성원과 가족 구조는 직선으로 표시하고 특히 가족 구조에서는 부부는 평행하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자녀는 부모보다 아래쪽에 수직으로 추가하게 표시합니다. 이런 정보는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며 추가 정보는 부모의 근처 빈 공간에 표시합니다. 넷째는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원형으로 표시를 하고 나이는 기호 안에, 출생 연도는 기호 왼쪽 위에, 또 사망 연도는 오른쪽 위에 작성합니다. 또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며 클라이언트가 자녀인 경우 형제 자매보다 선을 길게 내려서 낮게 작성합니다. 또 기본적인 가족 구조가 작성이 되면 중요한 정보인 인구학적 요소, 또 관계, 가족 사건 등의 가족 관계를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도의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구조와 구성 분석입니다. 결혼 상태나 출생 순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 생활 주기에서 현재 가족의 위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의 각 단계와 전환기 등의 특성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를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양상 분석입니다. 가족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 기능이나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의 균형 등이 세대 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조직화하게 한 개인의 사회적 세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환경의 체계 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클라이언트와 및 가족 구성원과 외부 환경 간의 자원 교환과 에너지의 흐름, 환경으로부터의 지지하는 스트레스, 갈등 등을 선과 화살표로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럼 생태계의 장점은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외부 환경과 어떤 상호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 내부의 이해와 외부와의 연결과 적응 정도를 가능하며 또한 가계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태도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림 9-2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교과서 248쪽에 있습니다. 생태도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체계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앙에는 가족 체계를 상징하는 큰 원을 그린 후에 그 안에 가계도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고 그 주위는 가족과 관련한 외부 환경 체계를 원으로 표시합니다. 원은 자원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는 굵을수록 강한 실선으로 강하게 굵게 나타나게 되고, 점선은 약한 관계를 나타내게 되지요. 스트레스나 갈등 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또 실선 위에 사선을 그린 것은 긴장이나 또 갈등의 관계가 표현됩니다. 빈약하고 불명확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는 체계 간의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지요. 화살표시는. 또 생태도의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질문은 첫째는 가족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만큼의 적절한 소득이 있는지, 또한 가족 중에 직업이 있는 구성원은 누구이며 그 직업에 만족하는지, 셋째는 가족은 친구, 친척, 이웃 등과 같은 상호작용은 어떠하며 갈등은 없는지, 또 자녀들의 필요한 교육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다섯째는 가족 구성원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체계와 외부 환경과의 관계는 변할 수가 있으므로 생태도는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태도의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생태학적 환경에서 가족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족은 어떤 자원들을 주로 이용하는지, 또 전혀 없거나 있지만 부족한 자원이나 지지는 무엇인지, 또 가족과 환경 간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환경 간의 경계 이해입니다. 에너지 혹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흐름이 양방향적인지, 또 환경에서 가족으로 일방적인 방향인지, 또 가족에서 환경으로 일반적인지 등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내부의 이해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외부 체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지, 모든 가족 구성원에 혹은 개별적으로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도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사이에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서 집단 내의 선호관계를 한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한 집단 사정도구입니다. 구성원의 사이의 체계적 관계의 유형은 물론 집단 내 하위 집단 간의 역학관계입니다. 구성원 간의 지위와
사회적 서열 관계 등을 쉽게 파악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각종 기호는 집단 구성원 사이의 관계 표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호감을 갖는 관계이고, 또 화살 표시는 호감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선은 무관심한 관계를 표시합니다. 또한 화살표가 없을 때에는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끊어진 선은 불편한 관계인 것입니다. 또 관계의 강도나 또는 거부, 걸림 등을 위해서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도의 장점은 집단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여러 번 작성을 하여서 비교함으로써 집단 내의 특징적 상호작용이나 대안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사회도의 장점은 구성원의 행동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 내 소외적인 하위 집단이나 경계관계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집단에서 각 구성원의 지위는 파악할 수 있지만 구성원의 실제적인 행동을 표시할 수가 없지요. 또한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집단 과정의 특정한 순간만을 포착하고 있어서 관찰 및 사정 도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은 그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어떤 치료나 계획 과정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심리 검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지능, 동기, 대처 행동의 유형이나 자기 개념과 불안이나 우울의 정도, 또 일반적인 인성의 통합 등 클라이언트의 심리 상태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의 전문가에 의뢰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 검사 결과는 개입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지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력 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를 시기별로 나타낸 도표로 클라이언트의 생애 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의 전개 과정을 사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생활력표의 장점은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발생 시점과 촉발 사건이나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죠. 두 번째는 사건 전후 사이에 보이는 양상이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넷째는 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현재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발달 단계상의 특성 시기의 생활 경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력표 작성 방법은 표 9-1 페이지 25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칸은 클라이언트의 출생연도, 또 출생연도로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를 기록을 하고요. 또 연령에는 해당 연도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셋째는 지역에는 해당 연도에 주요 사건 발생했던 장소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가족 칸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가족 관계나 가족 구조의 주요 변화 기록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학교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가족 관계나 가족 구조의 주요 변화 기록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란에는 건강, 활동 및 문제 등에 각각 해당 연도에 있었던 클라이언트의 건강 관련 기타 활동 및 주요 문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혹은 사회적 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정 도구입니다. 사회적 관계망표는 표 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있습니다. 네. 첫째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작성 방법은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5명 정도를 선택하여서 이들의 이름은 표의 가장 왼쪽에 기록하고 이들과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접촉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제공한 물질적인 정서적 정보적 지지, 또 비판이나 원조, 방향 등이 어느 정도 자주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번호로 기재를 합니다. 셋째는 이런 사람들과 친밀감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는지, 얼마 동안 알고 지냈는지 등을 파악하여서 해당 번호에 기재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아 방어 기재 사정입니다. 자아 방어 기재라는 무엇이냐?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며 내적인 혹은 외적인 위험이나 스트레스 등의 지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자동적인 심리학적 과정인 것입니다. 또 방어 기제는 불안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방어 기제의 사용은 개인의 현실 인식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훼손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원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보이게 될 반응의 예견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아 방어 기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온정적이고 공감적인 신뢰관계를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친밀감이 신뢰성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사정 과정을 통해서
함께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다. 25일은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